유비, 관우, 장비. 우리가 사랑하는 삼국지의 화려한 영웅담이 막을 내린 뒤 중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약 300년 넘게 이어진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시기를 혼란스러운 전쟁터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곳은 서로 다른 문화들이 충돌하며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문화의 용광로였습니다. 먼저 북쪽 상황을 볼까요? 만리장성 너머에 있던 흉노, 선비족 같은 5 이민족, 즉 5호가 물밀듯이 밀려내려와 화북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16개의 국가를 세우며 패권을 다퉜죠. 그 중에서도 선비족이 세운 북위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유목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기로 한 한화 정책입니다. 북위의 효 문제는 성씨를 한족식으로 바꾸고 유목민의 복장과 언어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죠. 이 과정에서 거친 유목민의 기상과 평화로운 불교 사상이 만나 윈강과 룽먼, 석굴 같은 압도적인 예술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불상 속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 왕이 곧 살아있는 부처라는 권위를 세우려 했던 이들의 야심은 지금도 차가운 바위 속에 뜨겁게 남아있습니다. 반면 이민족의 칼날을 피해 남쪽 창장 강양쯔강 유역으로 피난 온 한족들은 남조를 세웠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배신에 환멸을 느낀 지식인들은 현실을 도피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중림칠연입니다. 그들은 정치 따위는 입에 담지 않고 인생의 허무와 철학적 아름다움만을 논하는 청담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던 도연명의 귀거래사, 그리고 우아한 귀족의 자태를 그린 고개지의 여사잠도. 같은 예술은 바로 이런 시대적 아픔 속에서 꽃을 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시기 사회를 지탱한 핵심 제도는 구품중정제였습니다. 지방의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누어 중앙에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유력한 가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관직을 대물림하며 문벌 귀족이라는 거대한 특권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찢겨진 시기였지만 경제적으로는 강남 지역이 비약적으로 개발되고 정신적으로는 불교와 도교가 민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이 300년의 고통스러운 진통과 융합이 있었기에 이후 등장할 수나라와 당나라의 찬란한 전성기가 가능했습니다. 분열의 암흑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조상들의 위대한 생명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수나라는 참으로 짧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 나라입니다. 위, 진, 남북조 시대의 그 긴 300년 분열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제국을 세웠지만 단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짧았던 거인 수나라의 야심과 비극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나라를 세운 인물은 북주의 양견, 바로 수 문제였습니다. 그는 589년에 천하를 통일하며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 문제는 아주 영리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지난 300년간 귀족들의 특권이었던 구품중정제를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가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재를 뽑겠다는 과거제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죠. 또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균전제를 통해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조용조라는 세금 제도와 부병제라는 군사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설계도를 그린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황제인 그의 아들 수양제였습니다. 수양제는 아버지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거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운하 건설입니다. 중국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거대한 물길을 뚫어 경제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광통거, 통제거, 영제거라 불리는 이 거대한 운하들은 분명 남북의 물자 교류를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인프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천 킬로미터의 물길을 파기 위해 동원된 백성들의 피와 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양제의 두 번째 야심은 대외 원정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강자, 고구려를 향한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려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과 살수대첩 같은 뼈아픈 패배로 수나라의 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토목공사와 무리한 전쟁, 이 두 가지 파도는 수나라라는 배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굶주린 농민들의 반란이 터져나왔고 결국 수나라는 618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통일제국으로서의 수명은 짧았지만 그들이 만든 과거제와 대운하는 이후 등장할 당나라가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수나라는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1000년 넘게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수나라가 무너진 자리에 등장한 당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제국이었습니다. 618년 당 고조 이연이 장안에 도읍을 정한 뒤로 당나라는 7, 8, 9세기 동안 아시아의 심장 역할을 했습니다. 당나라의 기틀을 다진 건당 태종이었습니다. 그는 정관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열었습니다. 동돌권을 복속시키고 율령체제를 확립하여 완벽한 중앙집권 제국을 만들었죠. 이어지는 고종시대에는 서돌권까지 정복하고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며 동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당나라 문화의 핵심은 개방성과 국제성입니다. 수도 장안은 전 세계에서 온 상인과 유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같은 외래 종교 사원이 세워졌고 이백과 두보 같은 천재 시인들이 노래했습니다. 현장 스님은 머나먼 인도로 떠나 불경을 가져왔으며 공영딸은 오경정의를 통해 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단순히 힘센 나라를 넘어 주변국들에게 문화적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신라, 발해, 일본은 당나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는 4가지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유교, 불교, 한자, 그리고 율령입니다. 이를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부릅니다. 유교로 정치를 하고 불교로 마음을 다스리며 한자로 소통하고 율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공통의 생활 양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제국도 안쪽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 현종이 양귀비에게 마음을 빼앗겨 국정을 소홀히 하자 8세기 중반 안사의 난이 터졌습니다. 이 난을 기점으로 당나라의 자랑이었던 균전제와 부병제는 무너졌고 세금제도 역시 양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황소의 난과 주전충의 난을 거치며 당나라는 907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당나라가 만든 동아시아 문화권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의 깊은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당나라가 번영하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고대사를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2개의 수도, 헤이조쿄와 헤이안쿄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8세기 초 일본은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 거대한 수도 헤이조쿄를 건설했습니다. 이때부터 8세기 말까지를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일본은 당나라의 견당사를 파견해 선진 문물을 미친 듯이 흡수했습니다. 나라 시대의 상징은 바로 거대한 불상과 사찰입니다. 도다이사라 불리는 동대사에 세워진 거대한 불상은 당시 불교를 통해 국가의 통합을 꿈꿨던 일본 왕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서들이 편찬되었습니다. 고사기, 일본서기, 그리고 일본 최고의 시집인 만엽집이 이 시기에 나왔죠. 제가 암기 팁으로 드린 일본고만, 즉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을 꼭 기억해보세요. 나라 시대는 이처럼 당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뿌리를 정리하던 시기였습니다. 8세기 말 일본은 수도를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로 옮깁니다. 이때부터 12세기까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성입니다. 9세기 말 일본은 견당사 파견을 전격 중단합니다. 더 이상 당나라를 따라하지 않고 우리만의 것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국풍 문화입니다. 한자를 변형해 만든 일본 고유의 문자 가나가 사용되었고 일본의 서정적인 감성을 담은 시가인 와카가 유행했습니다. 겐지 이야기 같은 세계 최초의 소설도 이 시기에 등장했죠. 겉으로는 우아한 귀족 문화가 꽃을 피웠지만 안으로는 장원이 확대되고 무사들이 등장하며 이후 전개될 막부시대의 서막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를 모델로 삼아 제국을 꿈꿨던 나라 시대, 그리고 그 자양분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꽃피웠던 헤이안 시대. 고대 일본의 역사는 모방과 창조가 어떻게 한 나라의 근육을 만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당나라 멸망 이후의 대혼란이었던 5대 10국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960년 중국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입니다.
오늘은 군사력은 약했지만 경제와 문화는 눈부시게 찬란했던 송나라의 독특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유는 본래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무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또다시 혼란이 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문관을 우대하고 무인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문치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과거제의 황제가 직접 면접을 보는 전시제도를 도입해 황제에게 충성하는 관리들을 뽑았죠. 하지만 이 문치주의는 치명적인 약점을 낳았습니다. 국방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입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탕구트족의 서와 같은 북방 민족들이 송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송나라는 전쟁 대신 비단과 은을 바쳐 평화를 사는 세패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관료 조직은 비대해졌고 바치는 세패의 양은 늘어만 갔습니다. 제국의 재정은 파탄 직전에 몰렸죠. 이때 등장한 구원자가 바로 11세기의 개혁가 왕안석입니다. 그는 부국 강병을 목표로 청묘법, 시역법 같은 파격적인 신법들을 내놓았습니다. 농민과 소상인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수익을 늘리려 했죠. 하지만 이 개혁은 사마광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 관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결국 신법당과 구법당의 지독한 당쟁으로 국력은 더 소모되었고 그 틈을 타 여진족의 금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송의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고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정강의 변이라는 비극을 겪으며 송나라는 남쪽 항저우로 수도를 옮긴 남송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송나라의 역사는 강한 경제력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꿈꿨던 인간들의 치열한 노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